툴레켄 박사는 초가공 식품이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해서요. 한 달 동안 초가공 식품으로 칼로리의 80%를 채운 것이죠. 한 달 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체중이 6kg 늘었고요. 렙틴 수치, 즉 식욕 억제 호르몬 수치는 5배가 늘었는데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먹도록 체질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염증 수치가 2배가 됐고요. 뇌도 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원의 도서관입니다. 여러분, 초가공식품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초가공식품이라는 단어 자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몸에 나쁘다는 사실도요. 저도 초가공식품을 되도록 드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요. 그런데 초가공식품이 대체 뭐냐? 그리고 또 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쁘냐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점을 해결해주는 책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크리스 반 툴레켄이 쓴 초가공식품, 음식이 아닌 음식에 중독되다입니다. 제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고요. 음식이 아닌 음식이죠. 저자 크리스 반 툴레켄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병원의 전염병 전문의고요. 의학연구위원회 임상연구원인데요. 과도한 항생제 의존을 다룬 BBC 방송 약을 포기한 의사와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이고 있는가로 영국 아카데미상을 2번 수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나, 리라, 샤샤라는 어린 세 딸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책에서도 딸이 다른 음식은 제쳐두고 유독 초가공식품을 좋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런 사실이 아마 어떠한 그의 이력보다도 이 책을 쓰게 되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저도 아들이 하나 있어서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우선 초가공식품이란 무엇일까요? 단어 자체의 뜻은 여러 차례의 가공을 거친 식품이라는 말입니다. 세계적인 공중보건 영양학자인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에 계시는 카를로스 몬테이루가 노바 체계를 통해 식품을 4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이 중 제4군에 해당하는 식품입니다. 이 노바라는 것은 새롭다는 뜻의 단어인데요. 몬테이루가 식품평가 기준에 기존에 고려되었던 칼로리와 영양소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준인 가공 정도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이 노바 크라이터리아에서 1군은 비가공식품과 저온살균, 건조, 냉동, 통조림 등 단순한 방식으로만 변형한 식품들을 이야기하고요. 2군은 기름, 소금, 설탕 등 조미와 조리에 사용되는 식품들을 이야기합니다. 3군은 가공됐지만 지방, 설탕, 소금처럼 2군의 성분만을 넣은 음식들이 해당하고요. 제4군 식품이 바로 19세기 후반부터 등장한 초가공식품입니다. 식품에서 추출한 물질, 그러니까 유지, 지방, 설탕, 전분, 단백질이나 식품 성분에서 파생된 것들, 그러니까 수소와 지방, 변성 전분 같은 거죠. 또는 식품 기반 물질이지만 다른 유기물로부터 실험실에서 합성된 것들, 예를 들어서 향미 증진제, 색소, 맛을 향상하기 위한 여러 첨가물들로 전적으로 또는 대부분 만들어진 산업용 조제품을 의미합니다. 대규모 설비에서 주로 만들어지고요. 긴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고 인공적인 향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초가공식품은 우리 삶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슈퍼마켓의 가운데에 위치한 복도 선반에서 구입할 수 있는 스낵, 쿠키, 초콜릿, 캔디, 탄산음료, 초콜릿 우유, 이런 가공품, 거기다 가당 주스, 마가린, 스프레드류, 소시지, 너깃 같은 가공육, 냉동 피자와 파스타, 햄버거나 핫도그 빵 같은 포장된 빵들, 시리얼과 시리얼바, 분유와 식사 대용 쉐이크, 그리고 페이스트리와 케이크, 증류주 같은 것들이 모두 해당합니다. 굉장히 많죠. 우리가 슈퍼에 갔을 때 바깥쪽에 있는 정육, 유제품, 그리고 채소 이런 것들을 빼면 안쪽에 있는 상온에 노출되어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음식들이 초가공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식품의 성분표를 보시고 성분표 안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있거나 기름으로서 팜유가 들어간다 이런 것들만 보셔도 대개는 이제 초가공식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초가공식품들은 정크푸드와는 또 구별이 됩니다. 정크는 쓰레기라는 뜻인데요. 열량은 높지만 영양가는 낮은 저영양식품이 정크푸드라고 일컬어지는데요. 반면에 초가공식품은 가공 정도를 중심으로 둡니다. 그러니까 탄단지가 아무리 균형 잡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가공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체를 놓고 보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정크푸드 그 자체가 초가공식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초가공식품은 왜 나쁠까요? 초가공식품은 대체로 부드럽고 또 소화가 쉬운 음식들입니다. 저자는 이런 음식들을 이제 미리 씹어서 나온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음식들을 대부분 우리가 먹어보면 입속에서 금방 사르르 녹아서 마치 곤죽처럼 되죠. 사실 우리에게는 식욕 조절을 해주는 이제 그만 먹어라
거라고 말해주는 신호가 있는데요. 바로 렙틴 호르몬입니다. 렙틴 호르몬이 나오는 데는 대략 한 10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이 초가공식품은 워낙 이렇게 씹는데도 시간이 적게 걸리고 내 몸속에 들어가서 위장을 빠르게 통과하고 소장해서 금세 분해가 됩니다. 단순당과 정제국물 등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또 흡수가 이루어지게 되겠고, 결국에는 포만감을 충분히 주지 못하고 렙틴 호르몬이 분비될 때까지 시간도 주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많은 양을 먹을 수가 있겠고요. 또 인위적으로 여러 가지 조미료가 들어가게 되고 향미 증진제가 들어가게 되고 거기다가 첨가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양의 탄단지를 먹는다 하더라도 초가공식품의 형태로 먹게 되면 진짜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게 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죠. 턱 교합에도 문제가 되는데요. 영국과 미국에서는 12세 아동의 3분의 1 정도가 피계교합이라고 합니다. 피계교합이라는 것은 얼굴에 비해서 턱의 크기가 너무 작은 것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실은 교정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음식이 턱 교합에 영향을 준다는 게 좀 신기하죠.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고 또 끊임없이 흡수와 재형성을 통해서 리모델링이 됩니다. 호주 원주민 중에는 1950년대에 갑자기 현대식 식생활로 전환된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은 불과 100년 전의 선조들보다도 턱뼈의 크기가 현저히 작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 그리스의 아동 집단을 대상으로 하루에 2시간씩 딱딱한 레진 껌을 씹게 만들었더니 연구가 끝날 즈음에 확인했을 때 껌을 씹었던 아동들은 무는 힘이 더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턱뼈와 광대뼈의 길이도 유의미하게 길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리 씹어져 나와서 씹기가 쉽고 씹지 않고 금세 삼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시리얼이라고 했을 때 이 시리얼을 우유에 이렇게 우리가 뿌려서 먹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사실은 금방 눅눅해져서 거의 씹지 않고 삼킬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아이들의 치아, 치열 그리고 턱의 발달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가공식품의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연구들에 따르면 초가공식품의 섭취는 전체 원인에 의한 사망률의 증가,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증가, 그리고 유방암을 비롯한 모든 암의 증가, 제2형 당뇨병의 증가, 고혈압, 지방간, 염증성 장질환의 악화, 우울증의 악화, 혈중 지질 구성의 악화, 그리고 노년기에는 노쇠의 악화, 그리고 젊은 분들의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소화불량, 그리고 노인성 치매,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원인들, 제가 글로벌 리스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람의 모든 질병, 그리고 노화 과정과 사망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예후를 다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제 저자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가 본문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초가공식품은 보통 건조하고 지방과 당분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 함량은 매우 낮기 때문에 칼로리 밀도가 대단히 높다. 그래서 한 입에 섭취하는 칼로리가 대단히 많다. 초가공식품은 식단에서 다양한 자연식품을 몰아낸다. 특히 저소득 계층에서 이러한 성향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초가공식품에는 미량 영양소가 결핍된 경우가 많다. 이것 역시 과잉 섭취를 일으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부족하고 칼로리만 높은 그런 물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어떤 결핍감을 느끼게 되고 더 과식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입에서 올라오는 미각 신호와 일부 초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 함량 사이의 불일치가 대사와 식욕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단계지만 결국 과잉 섭취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초가공식품은 중독성이 있어서 폭식을 유도한다. 유화제, 방부제, 변성전분, 기타 첨가물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손상시켜 염증성 세균이 번성하고 장누수가 생길 수 있다. 초가공식품은 편의성, 가격, 마케팅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생각 없이 계속 먹도록 부추긴다. 그래서 결국 더 많은 간식 섭취, 빠른 식사 속도, 섭취량 증가, 충치 등으로 이어진다. 초가공식품은 첨가물과 물리적 처리 과정 때문에 우리의 포만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어떤 첨가물은 뇌와 내분비계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포장지에 들어있는 플라스틱은 생식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가공식품을 만드는 생산 방식은 값비싼 보조금을 필요로 하며 환경 파괴, 탄소 방출, 플라스틱 오염 등을 일으킨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해를 끼친다. 자, 그래서 저자는 직접 스스로에게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BBC 다큐멘터리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이고 있는가에서죠. 툴레켄 박사는 초가공식품이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해서요. 한 달 동안 초가공식품으로 칼로리의 80%를 채운 것이죠. 한 달 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체중이 6kg 늘었고요. 렙틴 수치, 즉 식욕 억제 호르몬 수치는 5
6배가 늘었는데요. 즉 렙틴에 대한 강력한 저항성이 생겼다는 것이죠.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먹도록 체질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염증 수치가 2배가 됐고요. 뇌도 변했습니다. MRI 검사를 했는데 뇌 영역 사이, 그러니까 음식 섭취에 따른 보상의 경로를 망치는 쪽으로 연결이 늘어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작 한 달 만에 일어난 일인데요. 사실은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추천사에서 제가 썼던 글인데요. 제가 전공 시절 정말 당직실에서는 캔커피, 그리고 컵라면, 콜라 이런 것들을 잔뜩 갖다 주곤 했습니다. 그 시기에는 제가 병원 식당에 15분 정도 가서 잠깐 밥을 먹고 오는 게 어려울 정도로 정말 바빴기 때문에 정말 아침도 컵라면, 점심도 컵라면, 저녁도 컵라면 이렇게 때울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하루에 뭐 한 1300에서 1500칼로리, 그러니까 제 기초대사량보다도 훨씬 낮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한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팔다리가 엄청난 속도로 가늘어지고 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한 달에 체중은 1kg씩 늘고 심지어 혁대의 고정하는 그 구멍도 한 칸 한 칸씩 후퇴하는 것이 이제 관찰이 되었고요. 이상하게 컵라면을 먹고 나면 1시간 정도가 지나면 머리에 구름이 낀 것 같았고, 그러다가 또 1시간 정도가 더 지나면 식욕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결국에는 가공식품을 먹는,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컵라면이나 캔커피 이런 내가 먹는 음식들의 가공 상태가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이후에 제가 당직실에서 먹는 음식들을 뭐 렌틸콩 통조림 그리고 구운 계란 이런 걸로 이제 바꾸는 저의 실험을 또 하였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사실은 몇 달 만에 제 비정상적으로 변했던 체형이 금세 정상으로 회복되고 또 하프 마라톤을 제 당시 최고 기록으로 뛸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도 스스로에게 초가공식품을 강제로 먹이는 그런 실험을 하고, 그 이후에 초가공식품을 이제 안 먹는 실험을 하면서 초가공식품을 먹었을 때 그리고 안 먹었을 때의 실질적인 어떤 변화가 있는지의 경험을 스스로 한 셈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초가공식품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어렵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대부분 초가공식품인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저자는 영국에서 사람들이 먹는 칼로리의 60%가 초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국의 연구에서는 우리가 먹는 음식들의 중량의 70%가 또 가공식품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초가공식품이 몸에 나쁘니까 무조건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걸까요? 그게 또 그렇지가 않죠. 이미 초가공식품의 문제는 개인의 선택을 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초가공식품은 돈이 되기도 합니다. 재료비도 싸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또 많이 먹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초가공식품이라는 것은 금융화되어 있는 식품 시스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극소수의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또 사모펀드들이 그 모든 회사의 지분들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본들은 초가공식품의 판매가 중단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돈이 되거든요. 공중보건운동에 동참하려는 투자자들이 이사회나 기업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면 금융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항상 이런 제의들을 부결시키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자는 국가가 해야 할 일들에 주목합니다. 칠레는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비만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성인 중 4분의 3이 과체중이나 비만을 가지고 있죠. 칠레의 6살 아동 중 절반 이상이 과체중이나 비만이고요. 2016년에 칠레는 마케팅을 제한하고요. 에너지, 설탕, 나트륨,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과 또 음료에 검은색 팔각형 라벨을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하는 일련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나아가서 이 식품들은 학교 급식에서 제외되었고 또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었죠.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런 규제들 덕분에 아이들이 부모에게 그 제품을 사달라고 조르는 경우가 줄어든다는 점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아이들도 자신과 부모님의 건강에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이는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하는 사람들이 규제 대상인 식품업계와 협력관계, 즉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자, 저자는 말합니다. 초가공식품을 먹지 말라고 말하기보다는 당신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이 있고 당신이 그런 선택을 내릴 자유가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자, 저는 여기서 책의 제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초가공식품, 음식이 아닌 음식에 중독되다이지요.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초가공식품들은 결국 빠른 혈당 변동성을 초래하고, 혈당이 올랐을 때는 우울감과 인지 저하를 초래하고요. 또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초래합니다. 이런 과정은 장기적으로 뇌의 구조를 바꾸게 되고 우리의 뇌는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됩니다. 결국 내가 먹는 것이 초가공식품으로 점철되면 될수록 나는 점점 더 생활 습관이 나쁜 사람이 되어가고, 그 결과로 내 삶은 활력을 잃게 되고 점점 더 가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동안 초가공식품 때문에 경험했던 이 모든 악순환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또 즐겨야 되는지에 대한 지향점을 바꾸는 데서 시작될 수 있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음식이 아닌 음식을 먹는 우리는 결국에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아닌 음식을 먹는 우리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책이었습니다. 정의원의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